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둘 가진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의 언니인 처형 때문에 아주 환장하겠네요. 처형은 제 아내보다 2살이 많고 저보다는 2살이 어립니다. 동서는 처형보다 연하의 남자로 심지어 제 아내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아내 대학교 후배였고 아내의 소개로 둘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둘이 연애도 길게 했고 그러니저러니 했는데 처형네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지만 애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이 갖는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했던 것 같은데 처형 몸만 상하고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동서랑 자주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형네랑 저희 집이 동네는 다르긴 한데 차로 움직이면 20분 정도 되는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형이 동서랑 싸우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물다 가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아들 둘이 어려서 애엄마가 엄청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질질 짜고 있는 처형을 달래주는 몫은 항상 제 역할이었습니다. 아내도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둘째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하니 결국 처형 술 한 잔 주면서 달래주는 일은 항상 저희 몫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야 사정이 딱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도 회사 일 마치고 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억지로 처형 술상대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형 넋두리 들어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서가 제정신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나이는 이 집안 식구들 중에서 제일 어린데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혈질이라서 욱성질이 있어서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 젊은 시절에 어디서 좀 놀았는지 입도 걸걸해서 한번 삔또가 나가면 그게 지 마누라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행복하자고 결혼한 처형이 5년 가까운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귀찮아하지 않고 처형이 또 무슨 일이 되었든 우리 집으로 피신을 오게 되면 저도 눈치 주지 않고 잘해줬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라고 조언까지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봐야 처형도 똑같이 30대 초중반인데 요즘 갔다 온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처형은 아이도 없지 않냐고요. 참아가며 사느니 차라리 1살이라도 젊을 때 새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 했지요. 처형은 못할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는 것 똑같다고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 인생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냐고 하고 말았지요. 그냥 제가 해준 말은 조언 정도로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혼한다는 생각을 하니 처형 입장에서 뜨끔했나 봅니다. 그 뒤로부터는 한동안 싸움이 없던 건지 저희 집에 울면서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쨌든 둘이 사이가 좋아진 거면 잘 된 거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드디어 처형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는 결혼도 더 늦게 했는데 아이가 둘이었는데 처형은 아무 소식은 없었으니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이제 애도 생기고 하면 동서도 처형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싶었고 축하해준다고 저희가 비싼 밥도 한턱 거하게 쏘고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하해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형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처형 보러 간다고 부랴부랴 찾아갔지요. 아내가 애들 시댁에 맡기고 온다고 부랴부랴 먼저 차를 끌고 나갔고 저도 회사에서 곧바로 처형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장모님하고 처형이 이렇게 둘만 있더군요. 제가 도착하고 나서야 잠깐 바람 좀 쐬러 장모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처형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옆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니 처형이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안고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우리 집에 와서 신세한탄하면서 자주 울기도 했는데 그날의 슬픔은 제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동안 제 앞에 흘렸던 눈물보다 더 큰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형 등을 토닥이면서 반대쪽 손으로는 머리를 쓸어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무슨 다른 마음이 있던 건 아니고 정말 슬퍼하는 처형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동서가 병실 문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형이 제 품에 안겨 있었긴 했지만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상황에서 제가 혹은 처형이 무슨 흑심을 품고 그러고 있던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저한테 2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난리법석을 떨더군요. 손윗동 서다 보니 제가 나이가 어린데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거?
그런 거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저랑 처형을 아주 이상한 놈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야 둘째 치더라도 지금 지 와이프가 애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인데 꼭 저딴 식으로 생각을 해야 했나 싶고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한마디 해줬고 결국엔 둘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늦게 도착한 와이프가 장모님하고 같이 다시 병실로 들어오면서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튼 그 일이 있던 후부터 처형은 더욱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뜸하게 찾아왔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사이도 안 좋아져서 그 뒤로 거의 집에서 말도 안 하고 그런다면서요. 거의 이틀 3일에 한 번꼴로 찾아오고 그게 나중 가니까 아예 자고 가기 시작하고 자고 갈 때는 재울 곳이 머뜩찮아서 제가 거실 소파에 이불 피고 자고 방에서 아내랑 둘이 자게 양보를 해줬거든요. 처형은 제가 자기 때문에 소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미안해하면서도 제부는 참 친절하다던지 자기도 제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 둥, 연상의 남자가 역시 좋구나 하는 둥. 제 칭찬도 같이 섞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저한테 미안하니까 제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문득 둘이 화해를 안 하는 게 혹시 그날 병원에서 제가 동서랑 대판 싸웠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처형이 측은하기는 했고 언제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괜찮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 뭐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으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숙이고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라면 충분히 그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제가 자존심 부린다고 해서 처형하고 같이 살다시피 하는 것보다 한번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여름 휴가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2박 3일로 짧게 온 가족이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애들은 장모님께서 봐주시기로 했고 장모님께서도 둘 사이 좀 잘 좀 회복시켜주던가 아니면 아예 둘 다 이참에 정리를 하게 하던가 저보고 잘 좀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마침 운 좋게 바다 근처에서 펜션 운영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적당히 싼 가격에 2박 3일간 머물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한 곳에서 각자 집에서 쓰는 차를 끌고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처형네가 먼저 도착을 해 있더군요. 그런데 둘이 벌써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처형은 동서한테 제부 좀 본받으라고 하면서 성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천천히 운전하면서 아내랑 휴게소도 들리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하면서 천천히 움직였는데 처형네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직진만 해서 일찍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처형이 화장실이 급하기도 했는데 동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운전 오래 하기 싫다고 후다닥 도착 먼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형이 배려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저랑 동서를 비교하면서 성질을 부리고 있었던 거고요. 저도 동서랑 오해도 풀고 두 사람 사이도 좋게 만들어주려고 온 휴가인데 시작부터 저렇게 꼬이니 저도 머리가 다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밤바다 구경도 좀 하고 해변도 거닐고 하려고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챙겨온 고기랑 술이랑 꺼내면서 일단 분위기 전환부터 하자고 바베큐 파티부터 시작을 해버렸지요. 준비를 하는데 동서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거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처형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더니 저한테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준비하는 걸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혼자 다 준비할 수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처형이 일부러 동서를 도발하려고 하는 건지 저랑 친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기가 다 구워지고 본격적으로 술자리가 시작되는데 동서는 저 멀리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같이 즐길 생각도 없어 보였네요. 제가 괜히 친한 척 맥주 한 캔 들고 옆에 앉아서 동서 기분 좀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서 노력을 하니 동서도 마음을 열었는지 제 말도 조금씩 듣고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더군요. 처형이 지랑 저를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서 아직도 제 칭찬을 하는 처형의 모습에 앙금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기분 좀 달래주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형 구슬르면서 둘이 화해하자는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결국 이야기가 잘 안 됐나 봐요. 제 아내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위기 좀 만들어 보겠다고 처형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나 본데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던 거지요. 아내는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몸이 힘들어져서 결국 자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형도 아내랑 같이 들어가길래 같이 먼저 자러 들어가는가 싶었지요. 그리고 저는 동서랑 둘이 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이 맥주만 남고 다 떨어지니 동서가 시내 나가서 같이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다음날 일정도 있고 시간도 늦은 데다가 어차피 시내까지 나가려면 차를 끌고 가야 할 텐데 술 먹고 운전을 어떻게 하겠냐고 시내 나가서 마시는 건 다음날에 하는 게 어떻겠냐 설명을 했더니 동서는 기분이 나빴는지 자기 생각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혼자서 차 끌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딴 자식이 다 있냐며 저도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밥 먹고 술 먹은 자리 뒷정리는 저 혼자 하게 되었는데 뒷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잠든 줄로만 알았던 처형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길래 혼자 더 마시고 싶었는지 차 끌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처형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자포자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도 뒷정리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생각보다 일찍 정리가 되더라고요. 조금 피곤하기도 해서 저도 이만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처형이 자기가 잠이 잘 안 온다면서 맥주 남은 거나 같이 좀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처형과 원래 술을 자주 마시기도 했기에 별로 불편할 게 없어서 그러자고 했는데 처형이 맥주를 한 캔씩 원샷을 하는 모습이 취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 기운이 확 올라와 있는 처형이 어지럽다면서 잠깐 기대서 쉬고 싶다면서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술을 잘 못 마셔서 먼저 취해 잠에 들었다지만 아내가 바로 코앞에 있는 숙소에 잠들어 있는데 이 광경은 아무리 아내라도 썩 좋아할 만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처형이 거의 몸을 베베고 와서 저에게 안긴 듯 안기지 않은 듯 몸을 비틀어 저한테 기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술 마시러 나간 동서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본다면 이번에는 오해라고 설명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처형한테 너무 가깝지 않느냐고 눈치를 줬지만 처형은 이미 그런 건 상관없이 저한테 난데없이 자기 마음을 고백해오더군요. 전에 했던 말처럼 제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다. 제부는 참 다정하다 하면서 전에 자기한테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멀쩡한 여자 이혼녀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않겠냐면서 제 말대로 자기가 이혼할 테니 앞으로 자기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혼하라고 말한 게 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물으니 자기가 이혼녀가 되었다가 다시 결혼 못하게 되면 아직 한참 때 나이인데 괜히 저 때문에 독수공방 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니 제 말대로 이혼을 하겠으니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는 제가 언제든지 그 모자란 걸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쪽으로 몸을 틀어버리면서 자기 볼따구를 제 얼굴에다가 가까이 가져다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상황이 심각하다 싶었지만 잘해보려고 온 휴가인데 상황만 악화되고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처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깊게 잠이 든 것인지 깨지 않았고 동서는 아예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기분 나쁘다고 시내에 나가서는 그냥 그 길로 차 끌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군요. 처형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부터는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처형은 그날 저에게 해소하고 싶었던 걸 모두 해소한 상황이었고 저한테 자기가 이혼하면 마치 제가 처형을 책임져야 한다는 듯이 말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여태까지 이혼 생각이 없다던 처형이 왜 하필 저랑 그런 일이 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안 봐도 무슨 상황인지 뻔히 짐작이 되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저는 처형이 필요할 때마다 따라 나가서 풀어주는 놀이개가 되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혼도 생각해보라고 먼저 말하던 제가 처형한테 그래도 이혼까지 할 게 뭐 있느냐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랑 장모님이 나서서 처형 편을 들더군요. 더 같이 살아봐서 뭐 하겠냐며 이젠 끝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처형한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결국 처형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가 아주 가관입니다.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처형이 저희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동생,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야근이 있다고 하던 무슨 이유를 대던 간에 오늘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며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처형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몇 번을 설득을 해봤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자던 처형을 뿌리치고 저는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처형이 이혼을 하더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같이 시간 보내자고 부탁한 걸 거절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한테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아내의 이어진 반응을 보니 아내도 제정신인가 싶더군요. 아내는 당장에 다시 처형한테 돌아가서 처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날 휴가지에서 밖에서 제가 처형과 뭘 하고 있었는지 아내는 그 장면을 전부 다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동서도 그날 돌아오는 길에 처형과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처형의 이혼이 처형이 원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날 저랑 있었던 일 때문에 동서가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 하더군요. 언니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면서 저보고 처형을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아내한테 그건 분명히 오해라고 설명하고 아무리 오해가 있다고 해도 남편을 지 언니한테 양보하는 동생이 어디 있냐고 저도 따져 물었습니다만 아내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 언니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언니도 제정신을 차리면 더 이상 저한테 그러지 않을 거라면서 당분간만 언니 힘들지 않게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도 몸이 힘들고 솔직히 저랑 생각도 없다고 그동안 저한테도 처형이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좋고 지 언니도 좋고 저도 좋고 전부 다 좋은 것만 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고요. 저는 아직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거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내가 말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처형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야 할지 아니면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빨리 발을 빼야 하는 건지 말이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요즘 여러모로 너무 지치고 힘이 드네요. 모두 상처받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심란한 가운데 최대한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에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만 줄줄 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몸 발육이 늦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지 아니면 커가면서 나아질지는 미지수라 저희 형편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래도 알뜰살뜰 산 덕에 4년 만에 신혼집도 마련했어요.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그래도 직장인보다 많이 벌 정도로 벌이가 쏠쏠했습니다. 처음엔 저희 당연히 단칸방 지하방에서 시작했죠.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서 꼭 여기 탈출하자. 더 좋고 넓은 곳으로 가야지. 우리 아이도 낳고 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매일 다짐한 저희는 정말 아끼면서 살았어요. 항상 반찬도 떨이, 전기세 아낀다고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고 밥통을 끌어안으며 잘 정도였죠. 누구는 궁상 만든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갈 정도로 돈을 빠르게 모았기에 좋았습니다. 어느새 저도 부업으로 자리를 잡고 남편도 포크레인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아버님께 용돈을 드릴 정도가 되었죠. 저희 아버님 정말로 그 누구보다 천사시거든요. 사실 아버님도 몸이 안 좋으세요. 흔히 말하는 곱추이시죠. 어릴 때 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돈이 없어서 허리를 못 고쳐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항상 손가락질을 할 때도 허허허 웃으며 그냥 넘겼고 또 폐지를 준 돈으로 항상 이름 없는 기부를 연말에 했다고 해요. 꼬깃꼬깃한 돈을 100만 원가량 모아서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좋은 곳에 써달라고 봉투에 담아 크리스날만 가서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몰래요. 그게 꼬박 10년이래요.
그러다가 뉴스에서 본격적으로 취재가 들어오고 아버님이 그 이름 없는 기부자, 천사라고 매스컴을 타고 동네 사람들 전부 아버님을 달래보기 시작했죠. 자기네들이 곱출하고 상가락질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요. 한순간에 언론은 떠들썩했어요. 우리네 인생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폐지 주우면서 힘들게 산 사람도 기부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하여튼 아버님은 그런 전적이 있을 정도로 좋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5년 만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어요. 항상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와서 저희 집 앞에 몰래 반찬을 두고 가셨죠. 며느라이 임신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다고. 내가 갑자기 집에 찾아가면 불편할 게 뻔하니까 이렇게 몰래 두고 가겠다고 하면서요.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친정 엄마표 콩 깻잎 무침이랑 명란젓이 있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날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정말 힘들어했는데 아버님께서 생전 엄마가 해준 음식 중 어떤 게 제일 먹고 싶냐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그 투박한 손으로 동네 아주머니들께 레시피를 물어물어 제가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엄마 대신 그 음식을 해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시부또 없었어요. 아버님, 아니 여기 올라오시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얼굴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바로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이런 거 안 가져다 주셔도 돼요. 저 남편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아버님도 힘들 텐데 미안해서 어째요. 라고 말하자 아버님은 우리 며느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했지. 난 괜찮아.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며느리 입가에 웃음 짓게 만들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삶이 또 있을까? 하더라고요. 눈물이 풍풍 났죠. 그렇게 전 아버님과 그리고 남편이 지극정성하는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후에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아버님은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괜히 본인이 곱추이고 장애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얼굴을 못 드시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사셨죠. 저와 남편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니 아버님은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었는데 손주랑 전혀 관련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며느리인 제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니까 아버님은 그리 위로해 주어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았죠. 저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후로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인큐베이터 시절부터 병원에 매일 있다시피 했고 심장 수술까지 한 아이는 정말 매일이 고비였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전 입술을 꽉 깨물고 버티고 또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저였지만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도 안 뚫리고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으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엔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저희 신혼집을 팔아버린 거죠. 그거 팔았더니 2억 조금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 돈으로 이곳저곳 돈 빌린 곳 갚고 뭐 이자 땡치니까 수중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 앞으로 병원비 할 거 빼고요. 저희는 살 곳이 없으니까 아버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이었지만 그곳마저도 간절한 저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이한테 큰일이 터진 거예요. 포크레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원래 2인 1조로 항상 공사장을 돌아다녀야 해요. 작업할 때는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일손이 부족했고 위에서 빨리 공사를 진행시키라고 압박이 들어왔나 봐요. 남편은 반파 시간을 잘못 알고 그 근처를 지나갔다가
갑자기 큰 돌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기는 바람에 남편의 몸에 큰 충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무더미에 남편이 깔린 거였어요. 황급하게 달려오는 사람들이 남편을 돌멩이 속에서 꺼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119와 구조대원이 왔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끌어올린 후에야 남편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숨통이 거의 끊기기 직전이었고 3시간이나 걸린 거였습니다. 이미 온몸 골절에 갈비뼈가 장기를 찔러서 거의 상황이 최악이었죠. 찢어진 장기에서 음식물이 나와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켰고 그 수치가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었어요. 우리 남편 아직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아픈 아이를 나한테 맡기고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했지만 미동도 없었죠. 대수술 끝에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만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 전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제 얼굴까지요. 의사와 언어치료사가 그러더라고요. 전두엽 쪽에 기억을 담당하는 쪽이 손상되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 했죠.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남편이 앞으로 걸을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었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사실 전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아들 둘 다 병원 신세에 당장 돈도 없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었습니다. 제발 남편한테 일어나라고 소리쳤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의 간절함을 알았던 것인지 힘을 내더라고요. 의사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일단은 온몸 골절에 장기 손상이 심해서 당장 퇴원은 힘들고 한 1년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남편 얼굴을 보며 우리 할 수 있어, 이겨내자 하면서 전 남편의 병수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창피하지만 생활비 충당하겠다고 초등 동창, 중등 동창, 고등 동창 할 것 없이 전화를 돌려서 돈을 빌렸어요. 친구들 처음에는 제가 미쳤다고, 노름 때문에 이렇게 돈 빌리고 다닌다고 했지만 제 사정을 알고는 서로 울면서 왜 솔직하게 말 안 했냐고 하며 한 푼, 두 푼 빌려주었습니다. 병원비는 그래도 보험이랑 건설회사 쪽에서 충당해 주었지만 식비나 그런 것은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도움으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1년이 흐르고 남편도 아이도 퇴원을 하게 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고 재활치료 후 완전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승 입구까지 간 남편이 퇴원을 한 순간 전 너무나 기뻤어요.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여보야,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나 사실 저승사자 봤어. 저승사자가 나보고 빨리 오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아픈 우리 아들이랑 아내 아직 두고 갈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 어깨를 팍 밀치더라. 그때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어. 여보가 내 앞에서 울고 있었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이 있구나 싶었던 전 하늘에 감사하다고 외쳤습니다. 아버님도 마음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손주와 아들이 병원 신세를 지니까 그 긍정적이고 만사태평하신 아버님은 죽도 입으로 못 넘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죠. 그래도 당신마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비가 오던 눈이 오던 항상 종이를 주우며 살림살이에 보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이래서 먹여 살릴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버님은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가족들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끈끈하게 뭉치게 되었고 아들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경계성 지능장애를 판정받았던 아들은 다행히 치료를 잘해서 그런 건지 정상 범주로 돌아왔고, 심장기능 그리고 밖으로 뒤틀렸던 왼쪽 발도 교정치료를 통해서 정상인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총명하고 똑똑했던 아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남다른 끼를 보였고, 전 그런 아들을 배우시켜야겠다 생각했죠. 항상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입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이것밖에 못해주는 제가 조금은 한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더 나아질 미래를 생각하며 현실에 집중했어요. 초등학교에 올라간 아들은 바로 전교 1등을 하면서 친구들의 관심을 한몸에 샀고, 또 반장도 하면서 정말 부모한테 걱정 하나 끼치지 않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들과 단둘이 낚시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간다고? 갑자기? 자기 혼자 갔잖아. 여보, 내 로망이 아들이랑 낚시 가는 거잖아. 남자들은 꼭 그런 로망이 있어. 이해해줄 거지? 라고 하대요. 당연히 이해해주지. 라고 말했죠. 전 왠지 흐뭇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프고 걱정을 했던 사람 2명이 건강해져서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한다는 게요. 아들과 남편이 낚시를 가는 그날 아침은 유독 날이 좋았어요. 쨍쨍했고 기분이 상쾌했죠.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랑 아들이 먹을 주먹밥과 반찬, 그리고 솔갈비찜에 묵국까지 보온통에 가득 담았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그걸 먹고 세상 행복하게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여보, 이게 다 뭐야? 언제 준비한 거야? 아이 참, 요 앞에 나가면서 김밥 사면 된다니까. 감동이다. 갑자기 이러니까 미안하잖아. 여보 사랑해. 하면서 제 볼에 뽀뽀를 쭉 하대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게 사람 사는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손을 꼭 잡고 집을 떠나는 남편과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이상하게 저녁이 되자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아이고, 저수지 물이 불어서 고기가 잡히려나 몰라. 괜히 아들이 실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그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온 겁니다. 아주 팔뚝만한 금붕어인지 뭔지 그런 고기가 최소 5마리였어요. 여보, 우리 이만큼 잡았다? 아들 지금 신나서 난리 났어. 아빠 짱이라고. 우리 아빠 진짜 고기 잘 잡는다고. 아들이랑 오늘 가길 잘했다. 원래 조금 더 있으려고 했는데 비 와서 물건 챙겨서 버스 타고 올라가려고 해. 지금 출발하면 2시간 좀 넘을 것 같다. 아버지랑 먼저 밥 먹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고기를 잘 잡은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2시간 뒤에 도착한다는 남편이 3시간을 훌쩍 넘었는데도 집에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뭐지 싶었던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밖은 어둑해졌고 비는 억수로 오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아버님이 TV를 트는데 그곳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고속버스가 가드레일 밑 절벽으로 떨어졌다는 속보가 들려오는 겁니다.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구조 활동이 늦어지고 있고 뒤에 엔진에서 불이 붙어 접근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저거 설마 남편이 탄 버스 아니야? 안 돼! 하면서 전화를 몇 통이나 걸었는데도 삐, 삐, 삐 전화를 받지 않아 수심자 부담으로 넘어가오니 이런 기계 음성만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빨리 저곳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고 하면서 저와 같이 발을 동동 굴렸어요. 손톱을 뜯으며 기다리고 있을 때쯤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겁니다. 최구환 씨 가족분 되시나요? 여기 영신병원인데요. 버스 전복 사고가 터져서요. 빨리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시신 확인이요. 라고 하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최구 씨는요? 내 아들은요? 라고 하자 수학이 넘어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와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전화기를 툭 놓고 오열했고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고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목을 놓고 울부짖자 대신 전화를 넘겨받아 주소를 받은 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택시를 타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곡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TV에선 버스 전복 사고 속보 소식이 막 들려왔고요.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치실에 있던 남편과 아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둘을 보자마자 심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야 좀 숨통을 트고 편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전 쓰러졌습니다. 진이 빠져버린 거죠.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도 모르겠어요. 버스 운송회사 대표 멱을 잡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소리치기도 했고 또 막 나 죽겠다고 하면서 바닥에 있는 돌이랑 흙을 입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남편과 아들이 사망해 전 완전히 피인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있는 남편과 아들의 옷들을 전부 기부하고 정리하는데 그때 완전히 전 무너졌죠. 그래, 내가 죽어야겠다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극심한 우울증이었죠. 제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은 너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아들의 손주 잃은 내가 며느리마저 잃으면 늙은 난 살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니 제발 살아야지. 병원이라도 가자. 전문가 도움을 좀 받자. 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어떤 고집인지 그냥 병원 가는 것을 막 반대했어요. 그때 아버님은 제가 걱정되었는데 24시간 내내 곁에 붙어 있었죠. 식음전폐하느라 살이 12kg나 빠진 저를 위해 아버님은 갓난아이 밥 먹이듯이 쌀과 호박을 아주 곱게 갈아서 제 입에 떠먹여 주셨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누워서 받아 먹었어요. 친정엄마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죽 위에 콩잎장아찌를 한 장씩 올려주는데 신기한 게 불면증이 심한 제가 아버님이 준 죽을 먹을 때마다 잠을 푹 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항상 눈을 뜨면 아버님 방이었어요. 제가 눈을 뜨면 아버님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순간 화상 수업한다고 사둔 캠이 생각난 겁니다. 그걸 틀어놨어요. 전 생각했죠. 내가 목류병에 걸린 건가? 분명히 항상 남편 방에서 잠들었는데 왜 아버님 방에서 깨는 거지? 내가 드디어 미친 건가? 하면서요. 그렇게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주신 죽을 먹고 잠든 전 깨어났을 때 아버님이 방에서 깼어요. 그날 제 옆엔 아버님이 없었고 전 홈카메라를 녹화된 걸 켜서 보았죠. 그게 소리까지 녹음되었는데 전 그 장면을 보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이 본인이 방에 있던 어머님 영정사진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오. 며느리가 호시탐탐 죽을 생각만 하는데 만약에 며느리가 죽으면 나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소? 외로워할 며느리를 위해 그냥 내가 먼저 며느리를 보내고 뒤따라갈 생각인데 그래서 이 연탄과 테이프도 사고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타서 며느리한테 먹이고 안방으로 데려왔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네.
나 그래도 당신 생각하면서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그런데 세상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매정한지 모르겠어. 우리네 인생이 왜 이리 힘든 건지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제가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이렇게 될 바에 그냥 당신이 먼저 며느리를 보내고 뒤따라가려고 제게 수면제를 먹이고 안방으로 데려와 문을 닫은 뒤 탄을 태우려고 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안 뒤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창문은 청테이프로 다 막아뒀고 장롱 옆에 있던 신문지들 안에는 번개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어딨어? 하면서 전 밖으로 나갔고 바로 뒷뜰을 나갔어요. 아버님은 콩잎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제게 반찬을 해주려고요. 아버님,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 아버님 두고 안 가요. 번개탄 이거 뭐예요? 하면서 울자 아버님은 어떻게 한 거냐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약속했죠. 절대 죽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기로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루하루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고 있을 때 동사무소와 방송 매체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소식을 들었다고. 그때 몇 년 전 10년간 이름 없는 천사로 크리스마스마다 기부를 하신 분 아니냐고. 아들이랑 손주 둘 다 보내고 힘들게 산 소식 듣고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손 걷고 모은 돈이고 인터넷에서도 방송에 나온 이름 없는 천사 곱추 할아버지가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금 행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아버님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세상 정말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살 용기가 들었습니다. 돈은 꽤 많았어요. 동네 사람들 항상 아버님 곱추라고 놀리다가 아버님이 10년간 몰래 기부하신 것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자신들이 과거를 청산하려고 돈을 모은 거였죠. 그래도 다들 마음 따뜻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나온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저희에게 100통이 넘는 편지를 써주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를 그 방송국 작가를 통해 받아본 저희는 눈물을 흘렸죠. 그 편지를 읽은 순간 저희만 힘든 게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다들 남들 모르게 가슴속에 아픈 상처 하나씩 두고 살았던 거고 그렇게 산 거였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살 용기가 생기대요.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그분들께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버님도 제게 말했죠.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헛산 게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어려운 것을 알고 돈도 모아주고 편지도 보내주니 말이야. 하늘에 있는 아들과 손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 동네분들과 시청자를 위해서 행복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았고 저도 눈물을 뚝 흘리며 앞으로 그런 안 좋은 생각 안 할 거라고 아버님 걱정도 안 끼쳐드릴 거라고 다짐했죠. 전 다시 의지가 생겨서 정신과도 다니게 되었고 심리상담을 병행하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무기력증도 정말로 훨씬 좋아졌어요. 진작에 병원에 갈 걸 싶었습니다. 그래도 정신과를 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제가 완전히 인생 망한 것 같은 걸 인정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정신과를 가는 것 자체가 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이 되주었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다 쓰러져가는 저희 아버님 집도 허물고 새로 짓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고 모두가 저희를 응원하는 상황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방송을 보신 외과 의사분께서 아버님이 굳은 허리를 조금이나마 수술로 도와드리고 싶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비는 전액 지원으로요. 거의 90도 넘게 굽힌 아버님은 그럼 내가 괄에 들어갈 때 이 상태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거냐고 하면서 엉엉 울었죠. 그렇게 아버님은 사람들이 도움으로 수술을 마쳤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허리를 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그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마음, 결국 사람을 통해서 힐링받는구나 하고요. 죽을 뻔한 저를 살려준 사람들, 그리고 아버님까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마음의 빚을 지었으니까 전 더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는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삶을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사연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마음만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힘내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래요. 마음의 평안이 오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 김현우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겐 쓰레기 같은 막장 드라마처럼 들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겐 시발 현실이었습니다. 7년 전 대학 졸업장 들고 야망에 불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돈으로 대학까지 나왔으니 당연히 성공해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땐 정말 순진했습니다. 우리 아들 꼭 잘 될 거야. 믿는다. 어머니가 버스에 오르는 제 등을 토닥이며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믿음을 안고 서울에서 IT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영화 같았어요. 개발자로 일하면서 월급도 꽤 받았고 회사에는 윤서라는 여자 선배도 있었죠. 제 직속 상사였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현우 씨, 이 코드 좀 봐줄래요? 이 부분이 자꾸 에러가 나서. 윤서 누나가 제 옆에 앉으면 그녀의 향수 냄새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살짝 스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 이 부분이 문제네요.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와, 현우 씨 정말 천재야. 내가 몇 시간을 고민했는데. 윤서가 기뻐하며 제 어깨를 꾹 쥐었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는 IT 업계에서 꽤 이름난 개발자였죠.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윤서가 취해 제게 기댔을 때도 그저 좋은 후배로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만취한 그녀를 부축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현우야, 왜 이렇게 착해? 가끔은 네가 정말 싫을 때가 있어.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은 무슨.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설쳤죠. 한 달 후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경력 짧은 놈들은 제일 먼저 잘렸죠. 잘리는 날 윤서가 회사 앞 술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내가 막았는데 안 됐어. 미안해. 아니에요. 누나 잘못이 아닌데요. 소주병을 비우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어요. 현우야, 너 날 어떻게 생각해? 그 질문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냈죠. 누나,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윤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괴로웠어.
괴롭다니요? 응. 내가 자꾸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괴로웠어. 준혁이랑 5년 만났는데 갑자기 후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다니. 나 자신이 싫더라. 그 고백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주 5병이 들어가고 어느새 우리는 그녀의 원룸에 있었죠. 흐릿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이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큼은 정말 해도 돼요? 바보야. 이제 와서 뭘 물어. 후회할 것 같으면 그냥 가. 제 망설임을 본 윤서가 웃으며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녀를 안아 침대로 데려갔고 그날 밤 우린 선을 넘었습니다. 땀에 젖은 그녀의 몸이 제 위에서 움직이는 동안 저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실직의 불안함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저 그녀의 숨결과 체온만 느껴졌어요. 현우야, 너무 좋아. 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제 가슴을 간지릴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다다랐을 때 윤서가 제 이름을 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 현우야, 사랑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은 냉혹했어요. 현우야, 어젯밤 일은 그냥 실수로 생각하자. 아침 햇살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윤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수요? 누나가 어젯밤에 한 말은 술 취해서 한 소리야. 미안해. 난 준혁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찌질하게도 그녀에게 매달렸지만 윤서는 단호했어요. 우린 그냥 친구로 남자, 현우야. 제발.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줘. 그 이후로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연히 윤서의 결혼식 소식을 듣게 됐고, 더 비참한 건 몇 달 후 그녀의 남편이 된 준혁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원했다가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는 겁니다. 현우 씨, 여기 지원했어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와 있었습니다. 임신한 거겠죠. 준혁이 아이를. 면접은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1년간 취업은 지옥이었어요. 밤새워 코딩하고, 낮에는 이력서 쓰고, 서류 탈락 메일만 수십 개. 부모님께 보내는 용도는 끊긴 지 오래였고, 자존심 때문에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현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너무 오래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다. 어머니의 카톡 메시지에 네, 잘 지내요. 요즘 바빠서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라는 거짓말만 보냈습니다. 서울 와서 실패한 놈이란 꼬리표가 달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겨우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지수라는 여자를 만났죠. 마케팅팀 대리로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담당자였습니다. 그녀는 윤서와는 다르게 명랑했고 단호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 씨, 이번 프로젝트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같이 기획안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녀가 제안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한잔할까요?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소주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제 고향에서 20km 떨어진 마을이었죠. 진짜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금산중학교 알아요? 엄마가 거기서 영어 가르치셨어요. 김선희 선생님. 헐, 진짜요? 제가 다닐 때 계셨는데 세상 진짜 좁다. 그 우연에 웃다가 서로의 눈을 마주쳤을 때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깊어졌고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현우 씨, 우리 둘 다 취했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전 현우 씨 첫 번째 발표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 밤 지수의 아파트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윤서 이후 누군가를 품에 안았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수와의 관계는 열정적이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요구했어요. 현우야, 거기. 아, 그래, 거기. 더 세게. 몇 달 후 지수와 저는 연인이 됐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함께 여행도 갔죠. 그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 서로 확신하지 못했지만 순간의 행복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수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나 임신했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안 됐고 돈도 충분히 모으지 못했는데 그래도 책임질 생각으로 지수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지수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현우야, 솔직히 말할게. 사실은 이 아이가 누구 건지 확실하지 않아.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혹시 다른 남자가 우리 회사 대표님하고도 관계가 있었어. 지수는 울면서 고백했어요. 박상우 대표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그것도 저보다 먼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너도 좋아하고 대표님도 좋았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어. 얼마나 오래? 대표님은 1년 넘게. 너랑은 그 와중에 시작된 거야. 처음엔 너한테 끌려서 시작했는데 점점 진짜 좋아하게 됐어. 속았다는 배신감, 멍청했다는 자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카페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죠. 그래서 지금은 뭘 바라는 거야? 모르겠어. 대표님은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난 지우기 싫어. 현우야, 내가 아빠라면 책임져 줄래? 미친 소리였지만 그 순간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수와는 연락이 끊겼고 회사도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휴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시련과 배신의 아픔을 안고 일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국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보험도 없고 돈도 바닥났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서울에서의 7년은 그저 상처와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엄마, 어머, 우리 아들 드디어 전화했네. 요즘 어때? 엄마, 저 좀 힘들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직 상태라는 것,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것, 돈이 없다는 것까지. 알았다, 우리 아들. 돈은 내일 보낼게. 병원 다 나으면 집에 와. 언제든 와도 좋다. 다음 날 퇴원하자마자 짐을 싸서 고양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혹시 민지 아니야?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다니던 민지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 말을 잘 안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단정하고 지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현우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어쩐 일로? 버스 안에서 우린 서로의 서울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도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내 성희롱과 압박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죠.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출근했거든요. 어느 날 문득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정확히 제가 느끼던 감정이었으니까요. 나도 똑같았어.
서울에서 찾던 게 뭔지도 모르겠고, 민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도망자네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망자라. 그런 건가. 그래도 오빠는 좋은 경험 많이 했잖아요. IT 회사에서 일하고, 연애도 하고, 그녀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연애? 다 개뿔. 상처만 잔뜩 받았지. 버스가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날 때마다 민지의 어깨가 제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녀의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왜인지 편안했어요. 민지야, 너는 서울에서 좋은 사람 못 만났어? 몇 번 만났죠. 다 별로였어요. 일에 치여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시간도 없었고, 가끔은 고향 오빠들이 그리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고향에 도착해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기쁘게 저를 맞아주셨고, 제가 언제 올지 알았다는 듯이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아들, 많이 힘들었지? 이제 집에서 좀 쉬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자 이제 무얼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고등학교 동창 만수를 우연히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는 지수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야, 넌 김현우 맞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 지수 사진에서 봤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 김지수. 내가 걔 사촌 오빠라고? 만수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너 혹시 지수랑 사귀었던 그 새끼야?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수의 주먹이 날아올 것 같았어요. 그게 진짜 너였어? 지수가 임신했다는 그 새끼? 만수의 주먹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지만 맞을만 하다는 생각에 그냥 참았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지수한테 상처 줬어. 피를 닦으며 상황을 설명했죠. 지수가 저를 속였다는 것, 회사 대표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까지.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박상우란 새끼, 지수 전 남친이야. 대학 때부터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또 만난 모양이네. 뭐? 전 남친이라고? 그래. 지수가 너랑 만나면서도 걔랑 관계를 유지했던 거지. 근데 임신하고 나서 그 새끼가 책임지기 싫어서 발뺌한 모양이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만수는 소주를 시키며 이어 말했어요. 미안하다. 때릴 일은 아니었는데 지수 걱정이 돼서? 걔가 요즘 우리 부모님 댁에 와 있거든. 지수가 여기 있다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수가 정말 고향으로 내려왔다니. 그래. 아이 때문에 서울 생활 접고 내려왔어. 너한테 연락 안 했어? 아니. 그 이후로 연락 끊겼어. 만수는 소주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너도 책임이 있긴 하지만 지수도 잘못했네. 근데 진짜 내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볼래? 지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지와 저수지에서 산책하던 중 이 이야기를 털어놨죠. 그래서 지수라는 여자가 임신했는데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대. 근데 그 여자가 바람 피웠다는 게 확실해서? 헐, 진짜요? 그럼 오빠, 아빠 될 수도 있겠네요. 민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지만 판단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DNA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응, 내일. 걱정돼요? 민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응. 솔직히 어떤 표정으로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오빠 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책임은 져야겠지. 그렇다고 지수랑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 민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저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같이 갈까요? 무슨 소리야? 오빠 혼자 가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제가 옆에 있으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제안이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민지와 함께 지수가 머물고 있는 만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지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고 얼굴은 서울에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현우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민지를 보고 잠시 당황했죠. 누구? 민지예요. 소개할게요.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민지가 지수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고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현우야, 우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수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5개월 됐어. 그리고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과는 내 아이야, 현우야. 99.9% 확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민지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그 작은 접촉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처음엔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만 져줬으면 해. 책임이라면 양육비 같은 거? 그것도 있고 가끔 아이를 봐줬으면 해. 내가 싱글맘으로 키우려고.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박상우 씨는 어떻게 됐나요? 지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아이가 자기 거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연락 끊었죠. 전형적인 쓰레기였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아이라니. 아버지가 된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오빠, 괜찮아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마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지금 바로 결정할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민지가 제게 맥주 한 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 실감이 안 나. 지수 씨랑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없어. 전혀. 책임은 질 거지만 지수랑 다시 시작하고 싶진 않아. 민지의 표정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저기, 사실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오빠, 나 초등학교 때부터 오빠 좋아했어. 그 고백이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요. 오빠한테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민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다가 아니지. 나도. 요즘 내가 자꾸 생각났어. 근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수지가에서 우리는 첫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입술은
서울에서의 모든 상처를 지워주는 것 같았어요. 현우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 때문에. 책임은 질 거야. 양육비도 보내고, 가끔 아이도 보러 갈 거고.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한 달 후, 민지와 저는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느낌은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관계보다 진실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빠, 더 꼭 안아줘. 민지의 부드러운 살결, 낮은 숨소리,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제 입술을 맞대며 천천히 사랑했고, 함께 절정에 도달했을 때는 영혼까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사랑해, 민지야. 나도 사랑해, 오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야, 지수가 좀 이상해. 무슨 소리야? 요즘 돈 때문에 날 자꾸 들볶아. 내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면서? 뭐? 매달 정확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 난 내가 책임 안 지는 줄 알았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매달 약속한 날짜에 지수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수상해요. 지수 씨가 돈을 더 뜯어내려는 건 아닐까요? 나도 모르겠어. 내일 직접 만나서 물어볼까 해. 다음 날, 지수를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양육비 잘 받고 있지? 왜 만수한테 안 받았다고 한 거야? 지수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은행 착오가 있었나 봐. 미안해.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수의 핸드폰 화면을 봤을 때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박상우, 돈은 다 모았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뭐야? 박상우랑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냥 가끔 연락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거짓말 그만해. 계획대로라니 무슨 계획이야? 지수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사실 아이는 상우 오빠 거야. DNA 검사 결과도 조작했어.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상우 오빠가 갑자기 사업 실패로 파산했어. 그래서 당분간 양육비라도 받아서 버티자고. 내가 제일 만만했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받은 돈 다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수가 울면서 빌었지만 더는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만수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내가 지수 그렇게 믿었는데. 그날 저녁 민지의 품에 안겨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다 끝났어요, 오빠.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민지의 말처럼 이 사건은 오히려 저를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후 만수가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야, 내가 농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인수할래? 시스템 관리도 잘하고 농사에도 관심 있으니까. 농장을 왜 갑자기? 지수 사건 이후로 여기 있기 싫어졌어. 서울로 다시 올라갈 거야.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 농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민지야, 나 만순의 농장 인수하기로 했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빠가 농장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응. 대출도 받아야 하고 힘들겠지만
내가 옆에 있어 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어 줄 거예요. 끝까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스마트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서울에서 배운 IT 지식과 시골에서의 농사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냈어요. 민지는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며 농장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덕분에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민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직접 기른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서요. 민지야, 나랑 결혼해 줄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오빠. 당연히 하고 싶어요. 서울에서의 실패와 상처, 배신과 거짓말.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인생이란 참 이상합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고향에서 오히려 진짜 사랑과 성공, 그리고 제 자신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민지와 함께 이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가끔은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막장 같았던 제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돌아갈 곳, 혹은 새롭게 시작할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